지난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괴롭힌 거 하나도 없어. 우산으로 교실 문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보다 못한 교감 선생님까지 나서 학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A군이 손을 위로 뻗더니 별안간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립니다. I wanted to share this crazy story that happened to me a couple days ago. Oh, that's me. That's a picture of me. She's also adopted. Was born on November 19th in South Korea. Hi. Oh my god, this is so weird. We're like the parent trap. She felt that she didn't choose to be adopted. She was kind of thrown into it. For her, it was kind of traumatic. Sometimes when I was a kid, I felt lonely, but I couldn't explain why. So I can't explain that feeling. Maybe it was just losing Sam. It has nothing to do with anything you could have ever imagined.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영상 시작과 함께 이번 영상과 관련된 두 가지 영상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 두 영상의 연관성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담임과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은 한 초등학생. 이걸 우린 어떻게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모습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저런 성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트윈스터즈의 주인공 미국의 샘과 프랑스의 아나이스는 누가 봐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유전자 검사도 진행했고 검사 결과 역시 일란성 쌍둥이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뭉클한 스토리지만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샘은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아나이스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들의 성격 형성에는 성장 과정과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데이비드 무어의 저서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에 나온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후성 유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후성 유전은 우리가 유전자 내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발현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은 활성화되고 어떤 것은 비활성화되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며 후천적인 노력, 즉 경험에 의해 비활성화되어 있던 요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각각의 세포가 해당되는 하나씩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성장하면서 하나의 기능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는 후성 유전학의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의문은요, 19세기 말에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19세기에 대다수 생물학자들은 하나의 수정란이 2개, 4개, 8개 이렇게 2의 제곱으로 분열하다가 50조 개까지 분열되고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십 년 동안이나 분열된 각각의 세포가 가진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세포는 뇌, 어떤 세포는 심장, 어떤 세포는 손과 발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말 드리슈라는 학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성게 실험을 합니다. 그는 성게 배아 세포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은 성게의 위쪽 절반으로 성장하고 나머지 한쪽은 아래쪽 절반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으로 가른 각각의 세포는 둘 모두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게로 자랐습니다. 사실 이건 일란성 쌍둥이가 잉태되는 과정과 동일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각 세포가 가진 유전 물질들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활성화, 비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후성 유전학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있죠. 조금 더 친근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바로 삼색고양이입니다. 삼색고양이는 후성 유전학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엄마와 아빠 고양이에게서 각각의 염색체를 물려받은 암컷 아기 고양이는 엄마와 아빠의 각기 다른 털색 유전자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부위별로 다른 털색을 띠게 됩니다.
이는 어느 한 부분엔 엄마와 동일한 털색 유전자만 활성화가 된 것이고 다른 부분엔 아빠의 털색 유전자만 활성화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CC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CC는 복제로 만들어진 최초의 반려동물인데요. 자신이 기르던 삼색 고양이 레인보우와 똑같은 고양이를 보고 싶었던 주인은 레인보우에게서 가져온 세포 핵으로 CC를 만들며 완벽하게 동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고양이로 나타나게 됐죠. 여기 완전히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꿀벌이에요. 저도 푸흥TV 애청자라 꿀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꿀벌의 사례는 삼색 고양이와 달리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환경과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살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벌과 여왕벌로 나뉘죠. 한 군체에 속한 대다수의 암컷 애벌레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암컷 애벌레는 일벌이 되고 극소수만 여왕벌이 되죠. 클론으로 태어났지만 여왕벌은 쌍둥이 자매들인 암컷 일벌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몸집도 2배 이상 크고 수명도 20배나 길죠. 일벌은 궁둥이에 침이 있고 뒷다리에 꽃가루 바구니가 있지만 여왕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는 대신 성숙한 난자가 있어 번식을 합니다. 반면에 일벌은 생식 능력이 전무하고요.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과 경험 때문입니다. 암벌이 태어나면 일벌들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샘에서 분비되는 로열 젤리를 먹이는데요. 대부분은 사흘을 먹이고 다른 먹이로 바꿔 먹이면서 일벌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여왕벌이 되는 애벌레에게는 엄청난 양의 로열 젤리를 계속 공급합니다. 이 로열 젤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계속 공급이 되면 여왕벌로 성장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 로열 젤리의 지속적인 공급이 바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꿀벌 애벌레 유전자에 내재된 정보를 활성화시켜 여왕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즉 경험인 것입니다. 자연에서 꿀벌의 사례를 통해 후성 유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기는 했지만 과학자들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쥐를 이용해 실험을 합니다. 바로 LG라고 일컬어지는 실험이었는데요. LG는 Licking and Grooming의 약자입니다. 어미쥐가 새끼쥐를 보살피고 핥고 품으며 케어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각각의 어미와 새끼쥐가 접촉하여 보내는 시간의 양이 동일할 때도 LG의 정도에 따라 어른쥐로 성장했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실험 결과 생애 첫 10일 동안 낮은 수준의 LG에 노출된 새끼쥐들은 높은 수준의 LG에 노출된 새끼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스트레스도 잘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만 가지고는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각각의 새끼쥐들이 가진 유전적 형질 탓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합니다. 높은 LG 비율을 보인 어미쥐가 낳은 새끼쥐를 낮은 LG 비율을 보이는 어미쥐에게 입양시키고 반대로 낮은 LG의 어미에게서 나온 새끼쥐를 높은 LG의 어미쥐에게 입양시켜 각각 어떤 어른쥐로 성장하는지 관찰한 것인데요. 결과는 어떤 어미쥐에게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어떤 어미에게서 자랐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즉, 낮은 LG의 어미쥐에게서 나왔지만 높은 LG의 어미에게서 자란 새끼쥐는 어미를 따라 높은 LG 비율을 보이는 어른쥐가 됐고요. 반대 사례는 역시 반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사람을 통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Future Self에서 나왔던 사례인데요. 연구자들은 초등학생 2학년과 3학년을 맡은 교사들에게 한 해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학년 초에 IQ 테스트를 실시한 후 어떤 학생이 IQ가 높고 어떤 학생이 그렇지 않은지 교사들에게 슬며시 알려줬습니다. 학년 말에 다시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보니 IQ가 높다고 교사들에게 알려줬던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매우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연구자들은 학년 초에 IQ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가짜 정보를 흘린 것이었죠.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IQ가 높다고 연구자들이 알려준 학생들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즉, 머리가 좋다고 한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대를 했고, 이 기대와 특별 대우가 결국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일란성 쌍둥이 샘과 아나이스. 외향적이고 상대적으로 밝은 성격의 샘은 두 오빠와 함께 외로움을 모르고 밝게 자랐습니다. 수용적인 백인 사회에서 자라 인종차별도 잘 모르고 자랐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 입양하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나 슬픔, 우울감 같은 감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성격의 아나이스는 외동딸로 외롭게 자랐고 인종차별이 있었던 탓에 내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었어요. 그리고 입양이 된 상황에 대해서도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많이 겪었고요. 다큐멘터리 후반에는요, 그들이 쌍둥이 연구소에서 내적인 부분들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해력, 계획성, 자제력 등의 지표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 경쟁력과 창의성 등의 지표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감정 기복이었습니다.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의 샘은 감정 기복이 적었고요. 내향적인 아나이스는 감정 기복이 컸어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성격과 성향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험과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물리적인 형질은 유전자를 통해 대물림되는 것이 맞지만 비물리적인 형질, 즉 나의 내면, 잠재력, 가능성과 같은 것들은 충분히 환경과 노력 등 후천적인 요소들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유전자에 정말 많은 정보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위치를 켜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나의 다른 모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물려받은 유전자 탓, 살아온 환경과 경험 탓을 하기보다 지금 내가 나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퓨처셀프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일 뿐이라고요. 현 시점의 나는 이미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 미래의 내 모습이 아닐까요?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충분히 지금과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내가 만든 환경은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저 규똥이가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